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약 77%는 수도권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총 19만 9,591명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3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 3,932명으로 전체 77.1%에 해당됩니다. 올해 김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김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9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김치의 무역 누적 적자는 329만 2천 달러, 약 4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6% 줄어들었습니다. 2년 만에 무역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김치 수출액에서 김치 수입액을 뺀 김치 무역 수지는 최근 10여 년간 단 한 번 흑자를 기록했을 뿐인데 올해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아파트 6,702가구가 입주해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입주가 예상됐습니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에서 6,702가구가 입주합니다. 이달 입주 물량인 1,888가구보다 약 3.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2022년 1월 달 7,804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6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한 1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이후 연속 증가세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8% 감소하면서 5분기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K방산, K컬처, K건설 등에 이어서 낭보를 전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원전이죠. 최근 해외 여러 국가 간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때 국내 원전 산업계에 잇따라 낭보가 전해지면서 K원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K원전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앞으로 K원전의 전망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K원전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잇따른 수주 낭보와 함께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K원전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두 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에 대한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원자력 발전,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문제 해결 등 국제 사안에 있어서 원전이 중요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원전이 이렇게 다시 재조명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이유와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이유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입니다. CO2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원자력은 간헐성이 없습니다. 24시간 7일 동안 계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원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간헐성이라 하면 예를 들어 태양광 같으면 뭐 햇빛이 날 때와 안 날 때 뭐 조수간만의 차이, 예를 들어 조력 같으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해가 있어야 네네. 태양광은 발전이 가능하고 네네. 풍력도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을 간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간헐성 때문에 일정한 출력을 계속 내질 못하니까 네.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나라들은 한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발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CO2를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2배 빠르게 줄여야 됩니다. CO2를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업이 잘 아시다시피 중공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공업을 살리면서 CO2를 줄여야 되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나 정책적으로 보나 원자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원자력이 주목받는 게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측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2030년까지 예를 들어 136조 원 이상이 될 거다. 2035년이 되면 1653조까지 추정하는 세계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현재 세계 원전 시장 규모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됩니까? 원전 시장의 전망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 넷제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넷제로 탄소 중립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석연료 쓰지 말고 또 다른 산업에 화석연료를 쓰는 걸 전기화하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 문정권에서도 2050년에 전기가 한 2배 내지 3배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전기자동차 운송수단 또 우리 철강, 시멘트 이런 데 화석연료의 사용의 저감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10기가, 이 기가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할 텐데 1기가가 원전 1기입니다. 그러니까 10기가, 원전 10기가만큼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더한 거는 데이터 센터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77기가가 필요하다고 정부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석탄을 쓰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전,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를 살펴보면 부존 자원이 600테라와트/아워 이것도 용어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가 한 500에서 600테라와트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우리나라 태양광 전체 앞으로 2050년까지 다 잠재 가능한 걸 건설한다 하더라도 600테라와트 정도밖에 안 되고 풍력은 170. 그럼 전기가 다른 걸 만들 게 없는 대안이 원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한 180기가 테라와트 아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원전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은 전력 생산량 증가 예상량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두세 배 되기 때문에 IEA 세계 에너지
기구가 전망한 거로 보면은 세계도 2050년에 한 2~3배로 증가할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많은 기관들이 원전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고 2050년에 지금은 한 400기가와트인데 네. 한 800에서 1000기가와트. 네. 그러니까 기존 거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600에서 한 800기가와트. 그러니까 네. 원전에 600에서 800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6천조에서 네. 8천조 정도 필요한 시장이 열려 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 뭐 용인 클러스터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천도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 공급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 LNG 발전소를 건설을 했고 청주도 LNG 발전소 건설을 이제 하는 거를 하면서 엄청난 지역 갈등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LNG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석탄보단 친환경이지만 뭐 완전히 친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뭐 그냥 얘기하면 그 반 정도 나쁜 건데 네. 나쁜 에너지는 많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풀어나갈 네. 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MR. 네네. SMR이 안전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돼 있고 소형 원자로 네, SMR. 그래서 그건 우리 주변에도 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원전이 된다면 그런 어떤 대형 산단에 원전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MR은 좀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탄소 중립 등의 요인으로 해서 주요국들이 다시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도 원자력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전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추진 현황, 앞으로의 발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뭐 LNG 말씀하셨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가스 발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스 발전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스 불안 요인이 생겼고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쳤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재조명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원자력을 했던 나라니까 뭐 특별히 제가 언급드릴 건 없고요. 완전히 폐기로 갔던 스웨덴이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새로 원자력으로 가겠다. 이탈리아가 맨 먼저 세계적으로 탈원전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정확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원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비중이 적었던 나라들이 이제 스웨덴, 핀란드, 그다음에 뭐 동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원전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새로운 원전을 상당 기간 동안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원전 기술력이 취약해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SMR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치고 나가려고 국회, 행정부 등에서 각종 법률을 만들어서 금전적인 지원 또 기술적인 지원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캐나다가 그 SMR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가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시험장으로 써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인허가 같은 것들도 심플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안정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뉴스에서 독일이 2023년도에 완전히 탈원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도 내부에서 이렇게 탈원전한 게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다시 복귀 움직임이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탈원전 할 때 작년에 56%가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으로 탈원전을 했는데 최근에 곳곳에서 파이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전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견딜 수 없다. 또 아시다시피 독일은 중화학공업, 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기계공업 네네. 같은 것이. 이런 기계공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스스로 국내에서 판단하고 뭔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호황기를 맞아서 부활하고 있는 K원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그 K원전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전 산업 규모도 커지고 기술도 발달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선 우리나라 원전 산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최근 한 10년 동안 정체돼 있습니다. 네, 네. 정체돼 있고 앞으로 이제 뭐 몇 배가 증가될 예상으로 돼 있지만 네. 정체돼 있지만 그 1년 규모가 한 22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네. 규모가. 근데 그 22조도 보면 건설 시장이 있고요. 또 운영, 또 여러 가지 그 서포트 설비를 만드는 시장도 있고 네.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기 건설하면 10조가 들고요. 네, 네. 두기 운전하는 1년에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네. 그런 그 큰 22조의 큰 시장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원전은 원전 기술이 첨단 기술입니다. 네, 네. 우리 그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그 기술이 원전에서 개발을 하면 다른 데 많이 활용합니다. 응용해서요. 예, 네, 네. 아마 또 TV 광고에 아마 원전 뭐 이런 얘기 원전에 참여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예, 겁니다. 예. 원전에 참여하면 그 기술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그 산업 파급 효과가 또 큽니다. 네, 네. 네. 예. 연관 산업 파급 효과까지 뭐 기계 설비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수주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종합 완성된 원전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기계 설비 기업들 그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국내 원전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탈석유화, 탈석유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중동 쪽 원전 수출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사우디와 카타르를 방문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현재 그 중동 원전 어떤 논의들, 어떤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수출이 추진 중입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해서 네. 3기는 완공을 했고 1기가 이제 시운전 중에 있거든요. 네. 그 원전에 들어간 돈과 공기 준수 능력을 보고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원전 건설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의 손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물론 2차 측이긴 하지만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했고요. 또 루마니아의 그 삼중수소 발전소 삼중수소 처리 설비를 수주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발전소 리노베이션도 수주할 예정에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 각국들 이렇게 저희가 수주하고 있는 게 쭉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가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나라들이 이제 튀르키예,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예전에 나왔었는데 다시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기존에 우리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할 때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특허 소송이 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건 다 잘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은 1차 소송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 박사님이 전문이십니다. 이 박사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97년도에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지적재산권 관련해 갖고 제가 실무자로서 그 문구를 다 정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소송 관계는 사실하고 관계가
좀 없이 예.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대부분 다른 네, 소송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는 뭐 소송되는 거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술을 다 자립을 했고 핵심 기술을 자립했고 일부는 웨스팅하우스를 핵심 기술을 아닌 건 활용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그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너무 높으니까 견제하는 차원도 있고 또 같이 협력하자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의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부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수출하고 수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겠다, 지장은 없겠다. 그럼 이제 중동에 이어서 유럽 각국, 예를 들어 체코, 폴란드 이런 데들도 저희가 계속 지금 진출해서 수주하는 낭보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유럽의 이런 원조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의 수출은 사실 우리가 아직 유럽의 수출은 못했지만 그 우리 이집트는 우리가 BOP, 터빈 쪽에 가는 거, 우리 원자로를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수출을 안 했지만 유럽은 역사가 사실 깊습니다. LOI까지는 다 체결을 했더라고요, 폴란드랑은. 보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처음으로 APR 천사 우리가 2009년에 UAE에 판 원전을 처음으로 마케팅을 2008년 3월에 핀란드에 했습니다. 핀란드. 제가 처음으로 가갖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5킬로와트 4호기입니다. 지금 5킬로와트 3호기는 프랑스 EDF 프라마통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두세 배로 뛰니까 그 핀란드의 그 TV라는 사가 우리랑 협상을 하던 거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2013년 정도에 우선 협상 대장자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우리 APR 1400은 상당히 유럽 그 사업자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경쟁력 있는 게 인식돼 있습니다. 그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현재는 그 이후에 체코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폴란드, ROI 작년에 체결했고요. 또 스웨덴, 또 네덜란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하고 협상을 하고 유럽과 있습니다. 유럽과 지금 이집트 등등 그 수주 진행 중인 상황들 현재 협상하고 하는 그 상황들이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폴란드 뽕드누프 원전은 LOI 체결했고요. 체코는 지금 입찰서를 제출했고 내년 초에 입찰서가 이제 우선 협상 대장자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로나바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MOU를 맺었고 저희가 빠지면 안 될 상태로 돼 있고요. 유럽에 저희가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우리나라를 러브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경쟁력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그 기술 경쟁력. 왜 그러냐면 프랑스나 세계 원전 공급 국가가 5개, 캐나다까지 6개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메이저인 프랑스하고 미국이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까 건설비가 우리보다 거의 2배. 최근에 초기 노형은 뭐 거의 3배까지 비쌉니다. 엄청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요. 근데 또 우리랑 다르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주 국가가 계획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사실 꽤 높습니다. 높은데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유럽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은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중에서 그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메리트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신뢰성 있고 값싸고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많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가성비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더 뿌듯합니다. 제가 수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과 관계에서 저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협조해서 함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략을 좀 두 가지로 세우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통째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품 산업이 우리가 막강한 산업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품만 수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 삼중수소 설비는 또 설비 전체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설비들의 부품까지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품 수출에서도 좀 뭔가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같이 부품 생산 수출하는 그런 중견기업들 이런 데도 같이 이제 같이 좋겠다. 세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서 원자력, 원전 제조업체들이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를 비유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다시 거듭나고 있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방향대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좋은 전망입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만큼 신기술과 안전성 등 세계 최고를 향해서 더욱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K원전에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국내 원자력 업계가 눈독 들이는 미래 먹거리라고 합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 중에서 SMR도 경쟁력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박사님, SMR이 일반인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쉽게 SMR이 뭐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SMR은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형이라고 하면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이다 그런 의미고 그냥 300메가와트 단순한 원전이 아니라 모듈식으로 짓는 원전이다. 모듈식으로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공장에서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레고 블럭처럼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그런 원전입니다. 그래서 건설 공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건설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빼고 그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배관이 막 중간에 뭐 끊겨서 잘못되고 이런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배관이 1차 계통 배관이 한 원자로 안에 다 들어가 버리고
경납용기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형태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증가돼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화력발전소는 어차피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서서히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 폐기되는 화력발전소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아까 산업단지 얘기 좀 나왔는데 산업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다. 결국은 수용성만 좋아지면은 도심 근처에도 갈 수 있는 원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고 2030년 정도 될 때 완전히 이제 상용화된다 이런 거죠. 아직 그렇죠. 상용화가 완전 이루어진 건 아니죠. 모듈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라는 원전을 10년 전에 개발해서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물론 모듈형은 아니지만 스몰 원전입니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배후에 선박 위에 원전 소형 원전을 올려가지고 시베리아 지역에 거기서 발전을 하고 열을 생산해서 시베리아 지역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막 그런 정도 수준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꿈꾸는 원전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ISMR이라고 해서 이노버티브 SMR, 혁신형 SMR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사업단이 생겼고 2026년 7년쯤에 인허가를 받는 그런 단계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우리가 약간 뒤처진 느낌을 갖는데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실증 단계까지 거의 가려고 하는 원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지난 정권 때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 소형 원전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보니까 세계 1위 SMR 업체 뭐 그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다 투자도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짓지 못하게 하니까 설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해외로 나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 점을 이제 저 원자력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매년 2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시장 규모는 한 어느 정도예요?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600조. 소형 원전만 600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원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패러다임이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아까 APR 1400이 전 세계에서 안전성, 경제성에서 좋은 성적을 내므로써 알려진 것처럼 우리 국산 SMR도 전 세계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 원전이지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걱정하듯이 원전에 있어서 가장 큰 아젠다는 원전의 안전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국내 원전 기술의 안전성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안전성이 보통 일반인한테 상당히 어려운 토픽입니다. 원전 안전성이란. 특히 원자력은 핵무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지구가 그 뭐 지동설 뭐 이렇게 그게 그 우리 코페르니쿠스 뭐 그 과학적으로 또 사실은 실제로 항해도 했으면서 어느 종교에서는 한 200년 이거를 걸렸거든요. 눈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국민의 이해를 인식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그림 좀 보여줘 보십시오. 저기 자료 화면에 지금 이제 오중 방벽 설계도 뭐 오중 방벽 뭐 또 지진에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위험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지금 핵무기가 아래쪽에 있는데 저건 우리가 알코올 도수 표시하는 것처럼 한 80% 사실은 한 40% 정도 돼야지 핵무기가 만들 수 있고요. 원전은 5% 이하입니다. 그럼 맥주가 다 5% 정도고 뭐 우리 그 아시다시피 뭐 독한 술 뭐
빼가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위스키 같은 거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어허. 그 아무리 뭐 신출기물한 사람도 맥주를 불을 못 붙이거든요. 네, 네. 똑같습니다. 원전 갖고 폭발시킬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느냐? 뭐 네. 당신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사고 다음 페이지 네, 네. 봐주십시오. 원전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원전의 약점이 뭐냐면 정지를 시켜도 열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식혀주지 않으면 폭발하는 게 아니고 녹습니다. 네. 결국은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지난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에 거기 그 진원지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쓰나미의 높이인데 더 높은 지역이 오나가 원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오나가 원전은 잘 대비해갖고 다음 장 네. 보여주십시오. 뭐 주민들이 거기 와서 대피했습니다. 아하. 예. 저 대비가 뭐냐면 그냥 안전계통이 예. 제대로 작동하고 네, 네. 냉각만 시켜주면 안전한 네.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지만 세계의 많은 뒤에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세계 지금 여기서 보면 그 IEA 그 OECD 국가의 발전량을 여기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잖아요. 예, 예. 노란색 좌측은 저것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네, 네. 전원이고 저 노란 게 원전입니다. 네. 저 파란 거는 하늘색은 수력이고요. 예. 많은 나라가 원전으로 이미 하고 있고 예, 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뭐 지난 정부에서 유럽은 탈원전이다 그러는데 저기서 그린 색깔이 있잖아요. 저 나라 유럽의 저런 나라들은 네. 가장 원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네. 과학적 사실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또 전 세계가 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전의 안전성 하면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기를 가동하면서 다시 뭐 수리도 하고 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한 그 처리 문제, 네.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준위 폐기물은 지금 기술로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을 기금으로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핀란드 경우에는 2025년부터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장을 운영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거의 다 만들었죠. 이어서 스웨덴, 스위스가 고준위 폐기물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죠. 네.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로드맵과 법률안을 만들어 놨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5년 동안 다시 재공론화를 해서 지금 이제 법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네. 우리 저준위 폐기물장처럼 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지역 중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고준위 폐기물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원전이 이렇게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정부도 원전 산업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원전 설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주목해보고 있고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원전 중소 중견기업 수출 첫걸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프로그램을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협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들 어떤 이유고 어느 정도 단계로 가고 있습니까? 아까 22조 원전 시장 22조라고 네. 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중소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한 700여 개 중견기업이 있고, 근데 그 기업들이 지난 탈원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수출 열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그
이익이 그런 풀뿌리 중견기업으로 가서 네네. 국민한테 가는 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탈원전 때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첫걸음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5년에 걸쳐서 최대 한 기업에 네. 20억까지 그래서 100개 우수기업을 키우는 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중견기업이 중요한 게 실제 핵심 기술을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물론 대기업도 거대 장비는 대기업이 하고 있지만 네네. 작은 장비나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 갖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의 경쟁력이 우리가 결국은 원전을 경쟁국보다 싸게 네. 2분의 1로 할 수 있는 네. 경쟁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국민 경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전 산업이 재조명되고 계속해서 수출에 어떤 효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산업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에 원전이 크게 일조할 거다라는 류의 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도 원전을 회복하는 게 원전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내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이제 원전을 많이 설명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원전 회복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수출 플러스를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APR 1400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APR 1400이거든요. 네. APR 1400 수주가 4분기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잘 들어맞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금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동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큰 수출로 원자력계가 보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로 유망해 보이는 상대 국가들 어느 나라들이 주로 있습니까? 좀 상당히 가시권에 온 체코, 폴란드를 우선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UAE 후속기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거에 있지만 사우디도 유력한 국가고 또 영국도 수차례 우리한테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필리핀, 뭐 우크라이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수출 대상 국가가 있다고 하니까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부분들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이런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40년 동안 공기업 체제로 정부 주도로 원전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잘해왔죠. 그래서 지금 APR 1400이 전 세계 1위의 원전이 됐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원전 운영까지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은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해 보인다.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외로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이용한다면 민간 기업이 소형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 하는 걸 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강조를 드렸지만 부품 산업 자체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자. 아까 수출 기업
수출 초기업인가요? 뭐 네네. 100개를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신이 바로 같은 정신입니다. 제가 말하는. 네.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 대형 원전 통째로 나가는 거 좋죠. 네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부품들은 다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나라 스펙에 맞춰서 만들어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 수출도 별도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기왕 불붙은 우리 K원전 이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기업들, 학계 노력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박사님께서 민간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그 바람직한 방안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APR 1400 대형 원전을 수출하는 거는 다 공기업 또 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기업의 체계가 1980년 네. 기술자를 위해서 구축된 체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또 한전이 분할되면서 그 체계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국 또 뭐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런 데를 볼 때는 저희가 이런 어떤 이 원자력 산업의 역동성 또 일사불란한 체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된 원전 산업 체계를 수출에도 맞고 또 보다 더 그 공기업의 어떤 좀 그 속도가 늦은 그런 데서 좀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산업 체계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전은 국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기획을 해서 건설을 착수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한 15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때는 상당히 국가의 어떤 계획 경제에 의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진행돼 왔고 세계가 보기 드물게 원전 도입 국가가 수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 있고 어떤 그런 그 산업 체계가 됐지만 원전은 특수성 때문에 국가가 어떤 장기 정책을 수립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민간주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DOE는 항상 미국의 원자력 정책을 수립해서 민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뚫고 100조로 거듭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K원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K원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2000년대 이후 K-팝과 K-컨텐츠 등 이른바 K-컬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힘이자 국제적으로 큰 위상으로 거듭났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K-컬처의 매력이 무엇이고 경제적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